오늘도 바람이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가는 길을 따라 흘러온 오늘의 사연도 잘 들어주시고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2이에요. 평생을 남편과 두 아들 뒷바라지에 바쳤죠. 남편 강민우는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가장이었어요. 하지만 집 안에서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늘 말을 바꿨어요. 어제 한 약속을 오늘은 기억 못 한다고 우기곤 했죠. 제가 분명히 들은 말을 안 했다고 하면 저는 제 귀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전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죠. 재호와 동호 두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같이 가줄 수 있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고향인 서울을 떠나야 한다니. 서울 올라올 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서울 올라올 때마다 호텔비 다 대줄게. 식비, 도통비도 전부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돼, 나 믿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약속을 받는 기분이었죠. 정말요. 약속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언제 약속 어긴 적 있어? 속으로는 수없이 많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번엔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었어요. 남편도 나이가 들면서 변한 건지 이사 전까지는 제법 다정했거든요. 여보, 지방 가서 우리 좀 여유롭게 살자. 서울은 너무 바빴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 출발이야. 이제라도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설렜어요. 새 동네, 새 집, 새로운 일상.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사는 시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아들들도 이제 다 컸으니 독립할 때도 됐고요. 이사 당일 남편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 좋지? 우리 여기서 편하게 살자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어요. 서울의 복잡함과는 다른 여유가 느껴졌죠. 전 그 순간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짐을 내리며 웃었어요. 자, 우리 새 보금자리야. 여기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그 말이 진심이게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약속이 제 인생 최악의 착각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사 온 지 보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불쑥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말이야. 그 말투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었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밥그릇을 내려놓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울 오갈 때 호텔비랑 그런 거 당분간은 생활비에서 알아서 해.
회사 자금이 좀 빠듯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분명히 회사 경비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사정이 달라. 그리고 내가 언제 평생 그러겠다고 했어?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거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또 말을 바꾸는구나. 당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제가 그 말 듣고 따라온 거라고요. 약속? 아니,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한 거지. 당신이 착각한 거야. 착각이라니요. 제가 착각을 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4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지만 그때는 유독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남편은 태연하게 출근했고 저는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 무렵 두 아들도 지방으로 내려와 남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재호는 성실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묵묵히 해냈죠.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둘째 동호는 똑똑했어요. 머리 회전이 빨라서 일 처리도 깔끔했죠. 하지만 말수가 적었습니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에게 늘 독처럼 말했습니다. 어느 날 동호가 어깨를 다쳤어요. 일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죠. 병원에서는 최소 2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그깟 어깨 부러졌다고 징징대냐? 남자가 그것도 못 참아? 전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여보, 동호 좀 쉬게 해줘요. 의사가 쉬라고 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남자 일에 여자가 끼어들지 마. 남편은 동호를 다음 날부터 출근시켰습니다. 동호는 아픈 어깨를 감싸며 일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재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일이라고 하냐?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의견을 내? 다른 데 가면 너 같은 놈 받아주지도 않아. 내가 봐주니까 먹고 사는 거야. 그 말들은 칼이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베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죠. 재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밝게 웃던 아이였는데 표정이 굳어갔어요. 동호는 더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기계처럼 일만 했죠. 전 그 모습을 보며 매일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익숙해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밤마다 두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는 건 아닐까. 내가 더 강했더라면, 더 똑똑했더라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의 말은 날이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내 돈으로 밥 먹고 자는 주제에 감히 대들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다니. 하지만 전 참았어요. 또 참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병원 좀 오세요, 형이. 동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제발 괜찮기를 빌고 또 빌었죠. 응급실 앞에서 동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뭐라고? 재호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재호는 건강한 아이였거든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자란 튼튼한 아들이었죠.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갑상선암 초기로 보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이라니요. 37살 아들이 암에 걸렸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호가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초기래요. 수술하면 된대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제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재호가 병원에. 바빠 나중에 얘기해. 끊겼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이 응급실에 있는데,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바쁘다고요. 재호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어요. 하지만 회복하는 동안 재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전 이제 못하겠어요. 병실에 누운 재호가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뭘 못한다는 거니?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거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울음 한 번 안 보이던 아이였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매일 아버지한테 혼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나 봐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제 남편이었다니. 며느리 영미가 재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와요, 여보. 이제 그만 나옵시다. 영미는 현실적인 며느리였어요. 시댁 눈치 보는 법이 없었죠. 대출 갚더라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저 회사 그만둘게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만두라고 해야 할지, 참으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아파하는 걸 볼 수 없다는 것. 그래라.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재호는 퇴원 후 사표를 냈습니다. 남편은 발광했어요. 미쳤냐? 암 한 번 걸렸다고 일을 못하냐? 아버지, 전 더 이상 못합니다. 내가 내 회사에서 번 돈으로 집도 샀는데 집 사고 나니 이제 나를 배신하냐? 배신이라니요. 아들이 건강을 지키려는 게 배신인가요? 며느리 영미가 새 집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은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데리고 나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살면서 영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저희 삶을 살겠습니다. 그 후 남편은 믿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재혼의 부부가 산 아파트, 바로 그 아파트 같은 동에 집을 얻은 거예요. 감시하려고요. 내 눈앞에서 살게 해야 정신 차리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까지 올가맬 수 있죠? 영미의 얼굴엔 긴장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시아버지가 산다니 얼마나 숨막혔을까요? 어느 날 저는 재혼의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배를 누르려다 멈췄어요. 그냥 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말자.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4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야죠.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남편이 회사에 간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집안일을 하다가 시간을 보냈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가장 아끼는 공간이었거든요. 들어가기만 해도 뭐라고 하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젠 상관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부가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영수증 뭉치도 고무줄로 묶여 있었죠.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급여 항목이 제대로 안 맞았어요. 직원 10명인데 8명 치만 나가 있었죠. 영수증도 이상했습니다. 회사 경비라고 적혀 있는데 내용은 전부 유흥비였어요. 골프장, 룸살롱, 고급 레스토랑. 이게 뭐지? 중얼거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한 장 한 장 찍어 나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금 신고 서류도 이상했어요. 신고한 금액과 실제 매출이 달랐죠. 현금 거래를 누락시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남편이 쌓아온 건 사업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황수진이에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회계를 맡았던 분이었죠. 아, 수진 씨. 어쩐 일이세요? 수진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사실 오래전부터 고민했는데 무슨 일인데요? 재호 씨랑 동호 씨가 걱정돼서요. 사장님이 회사 돈을 이상하게 쓰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급여를 몇 달씩 밀리는 건 예사실이었어요. 직원들이 항의하면 협박하시고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것도 많이 사셨고요. 그럼 증거가 있나요? 네,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혹시나 해서요. 나중에 필요하실까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진 씨,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사모님 언제든지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속고 산 거였습니다. 남편은 겉으론 성실한 사업가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던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죠. 밥은? 곧 차려드릴게요.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는 동안 남편을 힐끔힐끔 봤습니다. 저 사람이 평생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소처럼 유지했습니다.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남편은 의심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수진 씨가 줄 증거들, 제가 찍은 사진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세우고 싶었어요. 남편이 저지른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수진 씨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다예요, 사모님. 제가 근무할 때 복사해둔 거예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빼곡했어요. 장부사본, 급여 명세서, 현금 거래 내역. 이게 전부 증거가 되나요? 네, 충분히 될 거예요.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제출하면요. 수진 씨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모님, 아드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봤어요. 특히 재호 씨는 정말 착하신 분인데 사장님이 너무 심하게 대하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투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정말로 시작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 반, 기대감 반이었죠.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목소리를 낼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쌓아온 거짓의 탑, 이제 무너뜨릴 때가 왔어요. 재호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동호랑 같이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엄마?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일이야. 다음 날 새 모자가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호와 동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봤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거짓말이야. 봉투를 열어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아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전부 진짜예요. 그래. 수진 씨한테 받았어. 너희 아버지가 회사 돈을 어떻게 쓰는지, 직원들 급여를 어떻게 미루는지 다 나와 있어. 동호가 서류를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횡령이랑 급여 체불, 탈세까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변호사를 알아봤어. 재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변호사요. 아버지를 고소하시려고요. 고소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정산을 받아내려고. 너희들 급여도 제대로 못 받았잖니.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동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괜찮아. 이미 각오했어.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사흘 후 김예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8살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눈빛이 단단했어요. 박 여사님,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김예린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동청 진정과 세무조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횡령 혐의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고요. 정말요? 네. 하지만 여사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예린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복수가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정당한 회수가 목적이신가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정확히 몰랐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조언은 이겁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정당한 회수예요. 법이 여사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김예린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겠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체불건으로요. 그 다음 세무서에 탈루 신고를 하고요. 그럼 남편이 알게 되겠네요. 네, 당연히 알게 됩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그날 밤 두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영미도 함께였어요. 애들아, 엄마가 결심했어. 아버지한테 제대로 된 정산을 받아낼 거야. 재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지. 괜찮아.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아. 동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엄마. 이번엔 우리가 아버지를 가르쳐 줄 차례예요. 영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시작하자.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노동청 진정서를 작성했어요. 미지급 급여 내역, 퇴직금 체불 증거, 부당해고 정황까지 빼곡히 적었죠. 김예린 변호사가 도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셔야 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어요. 세무서 신고서도 준비했습니다. 현금 거래 누락 내역, 매출 축소 정황, 가공 경비 처리건까지 정리했죠. 수진 씨가 준 자료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증거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사님. 김예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날 손이 떨렸습니다. 노동청 창구에 서류를 내밀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접수 중입니다. 조사 결과는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접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제게는 세상보다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끝까지 가야 해. 속으로 되뇌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더니 텔레비전을 켰죠. 밥 차려. 네. 부엌에서 밥을 차리며 남편을 봤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쌓아온 거짓의 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밥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밥을 먹었어요. 내일 거래처 미팅 있어. 저녁 늦을 거야. 그러세요. 제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조금만 기다려. 곧 내 차례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어. 너희를 위해서라도. 엄마 고마워요. 재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긴. 엄마가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오랜만에 본 별이었죠. 40년 동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고 참으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었고 별을 셀 수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순자야. 내가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죠.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보험 좀 정리하자.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불쑥 꺼낸 말이었어요. 무슨 보험료? 생명보험 수익자를 바꾸려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낌새를 챈 걸까요? 왜 갑자기요?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남편은 그날 오후 동호를 불렀습니다. 저녁 무렵 동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생명보험 수익자를 엄마에서 저로 바꿨대요. 그러면서 이상한 조건을 다셨어요. 무슨 조건? 제가 다시 회사로 돌아오면 수익자를 유지하고 안 오면 다시 바꾸겠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거절했죠. 아버지, 전 이미 법률 상담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호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잘했어, 동호야. 엄마, 아버지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 요즘 뭐 하고 다녀? 뭐 하긴요. 집안일 하죠. 거짓말하지 마.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 다 알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미행이라도 시킨 걸까요? 아무도 안 만나요. 황수진 그 여자 만났잖아. 뭐 하러 만났어?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그냥 옛날 생각나서 차나 한잔 했어요. 거짓말. 당신 나한테 뭔 짓 하려는 거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럼 변호사는 왜 만났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뭔 짓을 했는지 알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날 배신해? 배신이요? 당신이야말로 평생 저를 속인 거잖아요.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뭐? 내가 언제 속였어? 전부 다 알아요. 회사 돈 빼돌린 것도, 급여 안 준 것도, 세금 누락시킨 것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도 다 있어요. 그 말에 남편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쌌어요.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아이들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요. 재호가 왜 암에 걸렸는지, 동호가 왜 다쳤는지. 그게 내 잘못이야?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잘못이에요. 당신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봤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나도 각오해. 각오는 이미 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려서 설 수가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며칠 후 남편이 또 술을 썼습니다. 재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로 돌아오래요. 재호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안 된다고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집도 빼앗고 재산도 안 물려주겠대요. 신경 쓰지 마.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엄마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은 점점 거칠어졌죠. 집 안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애들을 꼬드긴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황수진이랑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남편은 제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행태를 더 이상 참지 못한 거죠.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고 있어. 당신 스스로 망친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다 끝났어. 전부 다. 소파에 쓰러져 중얼거렸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게 무너졌어. 다 당신 때문이야.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 천장만 봤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40년 동안 쌓아온 거짓의 탑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진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여사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시정명령 내릴 예정입니다.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시정명령이요? 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체불건으로요. 사업주는 한 달 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구나.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호와 동호에게 연락했어요. 노동청에서 시정명령 내린대. 정말요, 엄마? 재호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가 급여랑 퇴직금 줘야 해. 드디어네요. 동호도 조용히 말했어요.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온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세무조사라니.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죠. 당신이 한 짓이잖아요. 닥쳐. 다 당신이 고자질한 거잖아. 남편은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는 다 확보된 상태였으니까요.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김예린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사회에서 경영권 박탈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정말요? 네, 횡령과 배임 혐의로요. 이사진들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더군요. 이사회 당일 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재호와 동호도 함께였어요. 며느리 영미도 옆에 있었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강민우 대표의 경영권 박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때 황수진 회계사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황수진 씨, 증언해 주시죠.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은 회사 돈으로 개인 유흥비를 쓰셨습니다. 골프장, 룸살롱, 고급 레스토랑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셨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영수증과 장부 사본이 있습니다. 서류가 이사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회계 처리했던 내역입니다. 이번엔 최만수 전 직원이 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최만수 씨는 60줄의 나이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저는 1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거래처에서 받은 뒷돈도 받고요. 직원 급여를 임의로 삭감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막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였죠. 최만수 씨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과 문자 내역입니다.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사장님, 하지만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이든 뭐든 내 맘대로야. 내 회사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강민우 대표의 경영권 박탈에 찬성하시는 분, 이 사진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강민우 대표는 오늘부로 경영권을 상실합니다. 그 순간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더니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중얼거리는 남편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재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동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영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40년 만에 보는 가장 밝은 별이었죠. 남편이 쌓아온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 후로 모든 절차가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남편은 경영권을 잃었어요. 회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새 대표가 맡았죠.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도 전부 지급됐습니다. 재호와 동호도 밀린 돈을 받았어요.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남은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했죠. 전부 당신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한 일이에요. 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죠. 홀로 사는 남편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남편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가장 무서워하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안심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직원들도, 거래처도,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맥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저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됐어요. 박 여사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김예린 변호사가 말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여사님이 용기 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재호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어요. 상사도 동료들도 친절했죠.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재호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병색도 많이 가셨어요. 다행이다, 재호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 내지 않으셨으면 전 아직도 그 지옥에 있었을 거예요. 며느리 영미도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숨통이 트여요. 같은 아파트에 아버님이 없으니까요. 남편은 재혼의 아파트에서도 이사를 갔습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죠. 동호는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목공의 공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동호였죠. 엄마 와서 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든 작은 의자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아름다운 의자였어요. 예쁘다, 동호야. 엄마 드릴게요. 엄마 방에 놓으세요. 그 의자를 받아들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온합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립니다. 여유롭게 신문을 보고 산책도 나가요.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많이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정말로 밝아진 것 같았어요. 표정도, 목소리도, 마음도. 40년 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벗겨진 기분이었죠. 어느 날 재호와 동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용돈 드리려고요. 아니야, 됐어. 너희 갔어. 아니에요. 엄마가 평생 우리 뒷바라지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효도할 차례예요. 두 아들이 내민 봉투를 받아들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저희가 더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저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호 부부와 동호, 그리고 저.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영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행복해.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붉고 따뜻한 빛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죠. 엄마, 뭐 보세요? 노을. 참 예쁘다. 맞아요, 정말 예쁘네요. 넷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노을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남편 생각도 가끔 났습니다. 지금 혼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하지만 연민만 있을 뿐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한 선택은 옳았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닐 때가 있죠. 저는 40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거실 사진을. 그리고 두 아들에게 보냈어요. 엄마 집에 햇살이 예쁘게 들어온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재호, 엄마도 예쁘세요. 동호, 저도 곧 놀러 갈게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단순한 게 행복이었구나.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예전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늘 남편 눈치를 보고 집안일에 쫓겼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음껏 책을 고르고 편한 자리에 앉아 읽을 수 있었어요. 소설책을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이야기 속 주인공이 행복해지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주인공처럼. 저녁엔 요리를 했습니다.
예전엔 남편 입맛에 맞춰야 했어요. 짜게, 맵게, 그 사람 방식대로. 하지만 이제는 제 입맛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담백하게, 건강하게,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혼자 차린 밥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제 속도로 먹고 제 시간에 설거지할 수 있었죠.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죠. 남편과 살 때는 늘 긴장했습니다. 언제 화를 낼지, 언제 트집을 잡을지 몰라서.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긴장이 없었어요. 조용하고 평온하고 안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이 찾아왔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매일이 평온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게 좋았죠. 비록 4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인 것 같았죠. 62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은 것 같지만 괜찮았습니다. 늦어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느 주말, 재혼의 가족과 동호가 함께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밥 해드릴게요. 며느리 영미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재호와 동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그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재호가 물었어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희도요, 엄마. 동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즐거웠죠. 엄마, 다음엔 우리 여행 가요. 여행. 네, 제주도나 강원도. 엄마 가고 싶은데 가요. 그래, 좋다. 여행이라니.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가슴이 설렜습니다. 62에 느끼는 설렘이라니 신기했어요.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엄마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한 집이었지만 쓸쓸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잘했어, 순자야. 정말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40년을 참고 견뎠던 제게, 마지막 순간 용기를 냈던 제게.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더 맑고, 더 신선하고, 더 자유로웠죠.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박순자로 살 수 있어요. 40년 만에 찾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하고 단단하게 아침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창문을 열어요.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죠. 그리고 속삭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제 자신의 햇살 아래에서. 이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후회 없는 당당한 제 인생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주인공이나 그 외 등장인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연으로 위로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바람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